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정말 웃기고 황당한 사건들이 많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시동생과 그 배우자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후에 결혼했고, 그 후에도 아이가 나왔어요. 1살 많은 제 딸이 조카를 잘 돌봐주었죠. 저 계집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손자 밥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는 거야? 시동생은 딸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제 딸은 정이 많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딸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물었냐? 내 사업 며느리한테 물었다. 저 계집애 좀 말려라. 손으로 소세지를 잡아서 내 손자 밥그릇에 넣는 걸 보니 찝찝하다. 저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시어머니가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저도 형님 딸만 보면 성질 나요. 무식하고 지저분해서 우리 아들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동생의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10살인 제 딸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동서, 그게 애 앞에서 할 소리야. 그리고 우리 딸이 무식하고 지저분하다니 누구보다 똑똑하고 깔끔한 아이야. 학교에서도 매번 1등을 하는 애라고.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형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미영반에 아는 학부모가 있어요. 미영가 산만한 걸로 유명하대요. ADHD 검사 받아봐야 알애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가급적 우리 아들이랑 형님 딸이랑 붙여두지 마세요. 시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우리 딸 ADHD 아니거든. 관심 있는 게 많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뿐이야.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형님, 그게 ADHD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반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고요. 시동생의 아내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딸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희가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중졸이, 나한테 뭐래? 난 저 계집애가 어떻게 크든 상관 안 해. 사업가 며느리, 저런 무식한 애미 밑에서 애가 뭘 배우겠니? 다 유전자 탓이라 고칠 수도 없을걸. 하하.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저 모질이 미영, 그냥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 공장이나 취직하면 되겠네요. 화란하겠네. 근데 공장도 집중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형님 미영 어떡해요. 공장도 못 들어가면 집에서 등신처럼 살겠네요. 동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자네까지 그런 막말을 하면 안 되지. 대학 나왔으면 수준 맞게 교양 좀 갖춰봐. 교양? 명문대 나온 내가 형님을 지적하다니 진짜 웃기네요. 이거 사연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엄청 웃을걸요, 어머님. 제 말이 맞죠? 그럼 당연하지. 저런 무식한 중졸애가 대졸자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웃겨서 사람들이 까불 거다. 야, 중졸, 너 내 사업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랬지? 어머님, 너무하세요. 매번 저랑 딸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아이고 중졸아.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게 천추의 한이다. 내 아들이 2다리를 못 쓰는 사내가 아니었다면 부자 며느리 만나서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어머님, 제 남편은 다리가 멀쩡했어도 저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어떻게 먹고 사나? 어머님, 지금 말씀으로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딸 모두 기분이 상했어요. 2사람이 고개 숙인 거 안 보여요?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거잖아. 넌 상황 파악 안 되냐? 어머님, 학력이 낮은 거랑 집이 가난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래도 저 어머님 모시고 5년이나 살았어요. 군소리 안 하고 시집살이 개고생했다고요. 뭐? 개고생? 야, 쥐뿔도 없는 너를 받아줘서 먹여주고 재워준 건 모르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랬지? 야, 넌 네가 시집살이 한 것만 생각하지. 네가 힘들었다고. 야,
거꾸로 생각해봐라. 무식한 며느리랑 같이 산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드냐. 도대체 제가 얼마나 무식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5년 동안 어머님이 시킨 건 다 했어요. 동서가 시대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주는 밥만 먹고 갔고요. 서방님은요? 저를 무시하는 거로 모자라 제 남편을 하찮게 여긴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랑 한판 붙자는 거야. 뭐야? 야, 더 잘난 아우가 형한테 충고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그리고 무식한 걸 무시하지 뭐 하겠냐? 가방끈 짧고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고와야지. 그럼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는 뭘 배우겠어? 빠가사리 같은 대가리만 물려줬겠지. 어머님, 저한테 부모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왜 맨날 있지도 않은 부모님 욕을 하세요? 자, 눈깔에 힘 준 거 봐라. 그러다 한 대 맞겠다.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죠. 여보, 그만해.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가자. 당신은 화나지도 않아? 우릴 무시하고 괴롭힌 게 벌써 10년이야. 이제 우리 딸한테도 막말을 하시잖아? 그냥 참자. 지금 이 순간만 참고 넘기면 되잖아. 하루 이틀도 아닌 일을 왜 갑자기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손에 힘을 주어 남편의 손을 놓았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은 남편의 위로로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참아줘. 부탁이야. 남편은 항상 풀이 죽어 있었고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막말을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딸을 욕하는 그 두 사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날 몇 마디 했던 것입니다. 저도 참다가 터진 것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조용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그만하라고 하니 다들 밥 먹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막말을 들은 제 딸은 해맑게 조카의 밥숟가락에 멸치를 올려주었죠. 민찬아, 멸치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져. 아이, 나 멸치 안 먹어. 비린내 난다고 누나한테 나는 냄새 같아. 누나 오늘 씻었어? 그럼 씻었지. 민찬아, 얼른 먹어. 이번에는 김치 올려줄게. 딸은 시댁에서 욕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착한 아이인지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잠시 후 딸이 조카의 밥숟가락에 김치를 올려주려다가 젓가락을 놓치며 김치 한 조각을 조카의 티셔츠에 흘려버렸습니다. 아, 아까워라 김치.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야, 김미영. 너 작은 엄마랑 할머니가 민찬이한테 반찬 주지 말랬지. 너 그 티셔츠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몰라요. 네 아빠가 공장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으로도 못 사는 명품 티셔츠라고. 이 멍청한 기집애야 저리 가. 작은 엄마, 민찬 아직 밥 다 안 먹었어요. 제가 계속 반찬 챙겨줘야 해요. 그래야 쑥쑥 큰다고요. 이게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애미랑 똑같네. 너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한심하게 살고 싶니?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할 줄 알아야 해. 멍청한 기집애야. 그만, 내 아들 옆에서 나와. 작은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국민학교만 나와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나와도 무식하고 덜 떨어진 인간들도 있다고요. 아무래도 작은 엄마는 덜 떨어진 무식한 사람인가 봐요. 뭐가 어째? 이런 싸가지 없는 기집애를 봤나? 이걸 콱! 시어머니는 옳은 말을 한 제 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할머니, 왜 때려요? 미영아, 너 괜찮니? 어머님, 지금 제 딸에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감히 제 딸 얼굴에 손을 대다니. 제 얼굴에 그렇게 손을 대더니 이제는 손녀에게도 손찌검을 하시네요. 정말 무식하고 덜 떨어지셨네요. 미영 봐라. 무식한 모녀가 똑같은 소리를 하네. 야, 무식한 건 너희 모녀인데 왜 자꾸 우리 똑똑한 며느리랑 나를 헐뜯어? 나도 고등학교는 나왔다. 이 멍청한 기집애야. 너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시어머니가 이어서 제 뺨을 날렸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맞아서 별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얼굴에 손댄 걸 참지 못해 똑같이 시어머니 얼굴에 따귀를 돌려줬습니다. 뜨악, 너 지금 시어미 얼굴에 손을 댄 거야? 인연이 지금 날 쳤어? 아버님, 이런 무식한 것들은 제대로 손봐줘야 해요. 아주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이 무식한 형님 빵을 날려주겠어요. 빠샤. 동서, 아주 잘했어. 그래야 너를 때릴 이유가 생기잖아? 자, 내 차례다. 이 갓나야. 저는 풀스윙으로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동서 몸이 휙 돌아가며 바닥에 자빠졌죠. 참 무식한 중졸이 감히 여보 보고만 있을 거야? 중졸이 뭐? 정식 괜찮아 형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중졸이 왜 나는 발끈하면 안 돼요? 맨날 욕먹고 당해야만 하는 존재냐고요. 중졸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심하잖아요. 형수가 미영 교육만 제대로 했어도 내 아들 옷에 김치를 흘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영 제 아들 민찬이랑 놀지 못하게 하세요. 접근 금지라고요. 야, 김미영.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른들한테 당장 사과해. 서방님, 제 딸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형님 싸대기가 꽤 세네요. 그래? 그럼 다시 내 차례인가? 들어간다 이 중졸아. 동서가 제 뺨을 때리기 전에 누군가 동서 뺨을 먼저 날렸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온 식구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야? 내가 뭘 본 거냐? 저 어린 기집애가 내 사업가 며느리 얼굴에 퀴싸대기를 날린 거야? 기가 막혀서 무식하고 멍청한 건 알았지만 감히 작은 엄마의 뺨을 때리다니 저도 제 딸의 행동에 놀라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아주 정확하게 할 말을 하더군요. 하극상이에요. 작은 엄마가 엄마한테 하극상을 했으니까 나도 하극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이 조그만 기집애가 돌았나? 형님, 얘 정신병원에 데려가 봐요. 아니, 둘이 손잡고 같이 가세요. 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요? 모녀가 아주 판박이네. 내가 오늘 너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님, 같이 해요. 저 중졸 오늘 제대로 손봐줘야 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한꺼번에 저에게 달려들자 평소 차분했던 남편이 밥상을 두 사람을 향해 엎어버렸습니다. 아, 띠용,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주머니, 지금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두 사람은 존중이라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내 아내와 딸 그만 괄시하세요. 이 자식이 기껏 키워서 장갑까지 보내서 사람 구실하게 해줬더니 뭐가 어째? 엄마가 뭘 해줬는데요? 못 걷는 저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내 아내에게 그 온갖 수모를 겪게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딸까지.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다들 이젠 이 끈을 끊어버립시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말했네요. 여보, 미영아, 그만 가자. 이 집안 사람들하고는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여보, 진심이야? 그래, 내가 참아왔지만 더는 안 되겠어. 이 집안 사람들과 완전히 끝내자고. 더 이상 이 사람들과의 인연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오냐 좋다. 우리야 네가 안 보이면 속 편해서 살만할 거다. 드디어 이제 중졸한테 형님 소리 안 해도 되겠네. 속 시원해. 제가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을 나가는 동안 뒤에서 어찌나 심하게 욕을 해대던지 뒤를 돌아 침을 뱉어버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동서, 학벌이 좋으면 뭐해? 인간이 되어야지. 어머님, 이제 드디어 벗어나네요. 오래오래 사세요. 벽에 똥칠도 하시면서요. 서방님, 앞으로 여기 두 여자한테 등골이나 쫙쫙 빨리면서 등신처럼 사세요. 지금처럼요. 제가 침을 연신 뱉자 휠체어에 앉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올려 보였습니다. 여보, 네가 최고야.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게 정말 잘한 일이야. 그렇게 더러운 마무리를 하며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렸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상해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남편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딸이 학교 마칠 때까지만 일하고 집에 돌아왔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아주 재밌어. 엄마 얼굴이 전보다 더 밝아졌어. 할머니랑 작은 엄마를 안 봐서 그런가? 미영아. 엄마가 지난번에는 안 좋은 모습 보였지? 미영는 어디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잖아. 나도 내년에 11살이야. 엄마가 한 행동 다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작은 엄마 딱이 날린 건 엄마가 잊어줬으면 좋겠어. 미영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가족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질 거야. 아, 맞네, 딸.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솔직히 말해서 속이 후련했지? 그야 당연하지. 남편과 딸, 그리고 저는 새로운 장소에서 재미있는 삶을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평화롭고 안락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작은 정원에서는 딸과 함께 심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몸이 많이 상했고 저도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딸은 저희 부부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심하게 잔소리했지만 수술할 때나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다시 일하러 나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와 무릎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저를 괴롭혔지만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씩 밤이 되면 남편과 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된 상처를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통조차도 가족의 사랑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딸은 우리의 자랑이었고 그녀의 미소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삶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기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 소중했고 그 어떤 고통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일 다니지 말라니까. 내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그만 보고 싶다고요. 아빠도 공장 그만두세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걱정이 많구나. 미영아, 너나 돈 모아서 시집갈 준비해라. 이제 30이 넘었으니 준비를 해야지. 엄마, 나는 시집 안 가고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거야. 미영아, 우리랑 계속 산다고?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라. 딸 키워놨더니 시집도 안 가고 같이 산다고? 상상만 해도 싫다. 얼른 짝 찾아서 독립해. 요즘 계속 결혼하라고 재촉하잖아. 엄마, 남자가 있어야 결혼하지. 네가 엄마 미모를 다 물려받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네 나이 때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딱 한 명 네 아빠 말고는 없었어. 엄마, 아빠가 첫사랑이라며. 그렇지, 당신. 내가 첫사랑이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이나 만났어? 아이고, 농담이야. 내가 당신 말고 누굴 만나겠어? 난 아직도 그 고아원에서 휠체어 타고 힘들게 봉사활동하던 당신 모습이 생생해. 그때 내가 첫눈에 반했잖아. 고아원에서? 나는 그 전에 먼저 당신한테 반했어. 고아원 원장님이 나랑 잘 어울리는 여자분이 봉사하러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앞불싸 당신이 나타난 거야. 여신 그 자체였지. 그런데 반전이 뭔지 알아? 원장님이 말한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어. 원장님이 나더러 눈이 발에 달렸냐고, 왜 당신한테 반했냐고 비꼬 왔어. 뭐라고? 원장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안 간 지 꽤 됐는데 오랜만에 가서 혼 좀 내줄까? 나도 농담이야. 원장님이 말한 여자는 당신이 맞아.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원장님이 우리 보고 싶다고 한번 들르라고 했어. 한번 가야지. 우리 이사 온 이후로 몇 번 못 갔잖아.
다들 잘 지내려나? 많은 애들이 고아원에서 독립했을 텐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기억나? 고아원 앞에서 처음 본 당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해. 그날 햇살이 정말 따뜻했고 당신의 미소가 눈부셨어. 나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설렜지. 그때부터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고아원에서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야. 당신과 함께 봉사하며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도 큰 힘이 되었지. 맞아. 그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도 행복했지.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 원장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신 것 같아.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었다고 생각해. 그렇지.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 이제 우리도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 좋아. 그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야. 화목한 가정의 잘 큰 딸, 더 바랄 게 있긴 했어요. 딸이 시집을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댁을 만나지 않길 바라며 좋은 시부모와 신랑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곧 은퇴할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아가며 살아도 충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중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한참을 보고서야 알아봤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시동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서방님,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렇게 늙으셨네요. 서방님. 형수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여기서 일하고 계신가 봐요. 저는 이 근처에 자주 오는데요. 네, 여기서 일한 지 벌써 15년 되었어요. 이제 주문하시겠어요? 곰탕 하나 주세요. 저는 시동생을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사실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음식을 내주고 다른 손님들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상처들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동생이 제게 다가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형님,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대화를 나누자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대화야? 그냥 얼굴 봤으니까 잘 지내는가 보다 하고 식사나 하고 가세요. 우리가 대화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도 아니었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비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형님과 형, 그리고 미영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만나면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휴, 서방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이따 한가할 때 커피나 한잔 해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고 저는 잠시 후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지자 시동생 앞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사과는 감사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쉽게 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형 가족들과 만나고 싶어요. 벌써 20년이나 흘렀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20년이나 됐어요. 그게 뭐 중요하죠?
우리는 정말로 평생 안 볼 생각이었는데. 형수님,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많으시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성숙했더라면 엄마와 제 아내가 그렇게 무시하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 제 잘못입니다. 형수님,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한번 만나서 화해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됐어요, 서방님.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어머님이랑 동서가 우리 보고 싶어 하겠어요? 생각이 짧으시네요. 아, 저희 가족들은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엄마랑 집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면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글쎄요, 저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죠. 그런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형수님. 저는 고민 끝에 시동생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동생에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모와 동서가 저희 가족을 만나고 싶고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보자고 하더군요. 이에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딸에게 시동생을 만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서방님 만났어. 식당에 손님으로 오셨더라.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지내나? 20년이나 안 봤더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서방님이 온 가족이 한번 모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 시어머니랑 동서한테 물어보고 연락했더니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하네. 뭐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통화한 거야? 난 별로인데 우리 엄마 성격이 변했을 리도 없고 득재수 씨가 한 일도 아직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 미영 너는 그냥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아빠 한번 보고 옛날과 변한 게 없으면 그냥 연락 끊으면 되잖아. 그쪽에서 보고 싶다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자. 우리 딸이 아빠보다 낫네. 그럼 한번 만나볼까? 여보, 당신은 어때? 그렇게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어머님이랑 동서가 우리한테 사과하고 싶다면 화해를 할 수도 있지.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결정됐네. 약속 잡고 한번 보자고. 그럼 난 뭘 준비해야 하나?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밖에서 보자. 괜히 집 안에서 만나면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알겠어. 그럼 서방님한테 전화할게.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시댁 가족들과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시동생이 한 식당에 야외 자리를 예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날씨 좋은 5월이라 딱 좋았죠. 하늘은 맑고 파랬으며 따뜻한 햇살이 식당 테라스를 감싸고 있었어요. 주변은 푸른 나무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평온함을 더해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함께 출발했고 딸 미영은 회사에서 바로 약속 장소로 오기로 했어요. 이윽고 식당에 도착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시동생이 예약한 테라스로 갔습니다. 많이 늙으신 시어머니와 살이 많이 쪄서 알아보기 힘든 동서,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는 조카 민찬이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과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주름이 늘어나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으며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동서는 그동안의 생활이 몸에 묻어나는 듯했어요. 예전의 날씬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은 둥글고 푸근한 인상이 되었어요. 조카 민찬이는 많이 자라 이제는 청년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성장과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가족 모두가 그렇게 다시 만났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따뜻한 대화와 웃음으로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님 아주 버티셨네요. 형, 오랜만이야. 형수님은 지난번에 한번 뵙고 형은 정말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형. 그래, 생각해줘서 고마워. 이 자리를 마련해준 것도 고맙고. 엄마, 지수씨 반가워요. 시댁 식구들의 인사에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조카까지 모두 눈빛을 고정한 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긴장감을 느끼며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 앉아서 이야기하자. 20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어색함이 심하게 감돌았고 의자는 마치 바늘 방석 같았으며 음식은 목에 걸릴 것 같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된 것 같았고 내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느껴지는 기대와 긴장감은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고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웠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애야 좀 먹어라. 여기 우리 손자가 자주 오는 식당이다. 민찬이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해서 이런 식당에 자주 온다. 아, 민찬이가 서울대를 갔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너희 딸은 왜 안 오니? 아, 미영은 퇴근하고 오는 길이에요. 아까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저기 오네요. 제가 늦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작은아빠, 작은엄마, 민찬이 오빠 모두 반가워요.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넌 이제 오냐? 어디 좋은 회사라도 다니니? 네,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딸이 오자마자 회사부터 묻더니 동서가 학력을 물어보더군요. 그녀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판단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질문은 마치 딸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려는 듯했고 주위의 시선이 그 대답에 집중되었습니다. 미영, 너는 대학 어디 나왔니? 아,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직업 전문대 나왔거든요. 학비가 저렴하고 취업률이 좋은 대학이에요. 전문대? 이야, 대학은 나왔구나. 우리 손녀가 중졸은 아니라서 다행이네. 축하한다. 전문대를 나와서 회사까지 다니니 큰일 해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살짝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니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접시를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일종의 만족감과 함께 미묘한 불쾌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단지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근질거렸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말을 꺼내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질문의 어조도 약간은 날카로웠습니다. 예, 그 애야. 아직도 중졸이니? 검정고시로 고졸은 했지? 아니요. 저한테 학력이 필요하나요? 그럼 아직 중졸이라는 거네. 그래, 내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나 보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어머님도 참, 형님이 공부한다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겠어요? 미영 보세요. 직업 전문대 나왔다잖아요. 거긴 돈만 주면 들어가는 2년제라고요. 딱 보니 미영 지금 공장에서 일할 것 같은데 맞죠? 미영아. 두 사람은 왜 그렇게 학력과 직업이 궁금한지 자꾸 물어보더군요. 딸은 매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 공장 다녀요. 일이 재미있어요. 어머머, 좋다. 나이 30 넘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좋다니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미영아, 넌 사귀는 남자는 있니? 아니요, 없어요.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려고요.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모시고 살려고요. 우리 손녀가 정말 착하네.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부모를 모시겠다니. 둘째야, 우리 손자는 너희 모시고 산다고 하니? 어머님도 참, 어머님 손자는 서울대 출신 연구원이잖아요. 여자들이 줄 서서 만나 달라고 난리라고요. 얘가 사귄 여자만 해도 한 트럭이에요. 역시 수준이 다르구나. 이 스카프 보이니? 명품인데 우리 손자가 할머니 생각해서 선물해 준 거야. 예쁘지 않니?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니까. 미영는 공장 다녀서 버는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선물이나 용돈을 제대로 줄 수 있겠니? 어머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손자에게 선물도 받으시고 저희 딸도 선물을 잘하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정이가 고집이 세서
매번 과한 효도를 받고 있어요. 정말로 저희 딸이 이렇게까지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님도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화란한테 받아봐야 뭐가 있겠냐? 그리고 너희는 힘들게 공장에서 일하는 애 등골 빼먹고 싶니?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애한테 받는 선물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 어머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기 화해하러 나온 자리 아닌가요? 저희 딸 직업이 어쩌냐 하는 말씀은 자제하시고 만남의 본질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저리도 난감합니다. 이 뭔 게 풀 떠먹는 소리냐? 너 우리 애한테는 얘네들이 사과한다고 만나자고 했잖아. 내가 너희 부모한테 사과를 왜 하니?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20년 전에 나가면서 나한테 침까지 뱉고 나간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해?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아, 그게 저는 다 같이 만나면 누구도 먼저 사과할 것 같아서 양쪽에 똑같이 말을 전했어요. 어머님 정말로 이 자리에서 화해를 원하신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가 정신이 나갔네. 야, 내가 얘네들한테 사과를 왜 하니?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20년 전 나가면서 나한테 침까지 뱉고 나간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해?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우리가 미쳤다고 이 두 사람한테 사과를 해요? 자존심이 허락 안 해서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시어머니와 동서가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시동생이 저희 부부를 간절히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만 저희 부부 역시 먼저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살면 살았지 사과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당한 상처들을 모두 이야기하면 밤을 새워야 할 정도입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의 이야기만 적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와 남편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하자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한 게 없네. 역시 무식한 중졸이 뭘 알겠어. 자기가 잘못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건 20년이 지나도 똑같군. 사람은 이래서 배워야 한다니까. 맞아요, 어머님. 우리 아들 보세요. 민찬이는 서울대 나와서 교양 있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다고요. 치, 화났나니. 우리 아들이 공이랑 겸상을 하다니 생각할수록 웃기네요. 두 분 여전하시네요. 남 무시하는 거,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대하는 거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변함없이 잘 사셨더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행동하다가 누구한테 얻어맞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제가 받아쳐 주었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 얘가 말하는 꼴 좀 봐라. 야, 내가 어디 가서 너한테 하던 것처럼 내야겠냐. 네가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너처럼 행동 안 해.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만수무강하실 것 같아 보기 좋으시네요. 동서도 별일 없이 잘 지내서 그런지 살이 뒤룩뒤룩 찌셨네요. 멀리서 보고 하마가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상이 성질머리가 그래도 드러나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저는 막 나가기로 마음먹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동서가 시뻘개진 얼굴로 저에게 또 무식하고 교양 없다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열이 받았는지 있는 욕 없는 욕 다 끌어와서 아주 그냥 랩을 하듯 쏟아냈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애미애비한테 버림받은 년이 크면 다 너처럼 되냐? 낳은 자식도 저 모양인 걸 뭐니?
아마 네 부모는 발작 나서 널 실수로 낳고 버렸을 거다. 그러니 천성이 그 모양인 거지. 어머님, 어쩜 비유를 그렇게 찰지게 잘하시네요. 너무 멋지세요. 두 분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잘못된 결정을 했네요. 여보, 미영아, 우리 그만 일어날까? 아무래도 그게 좋겠네. 저희 부부는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다른 조카가 옆에서 밥에 반찬을 올려주고 있더군요. 민찬아, 너 어릴 때 누나가 이렇게 챙겨준 거 기억나냐? 이 누나가 오랜만에 동생 챙겨줄게. 너 요즘 김치는 먹냐? 아니, 전 안 먹어요. 요놈 나이 먹고도 편식을 하네? 너 누나가 주는 거 다 먹어. 자, 김치 올라간다. 그 순간 딸이 실수로 김치를 조카 옷에 떨어뜨리고 김치 국물이 조카의 옷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붕괴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딸의 뺨을 찰싹하고 때리더군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화난 주제에 어딜 내 손자에게 김치 국물을 튀겨. 우리 손자는 귀한 연구원이야. 네가 평생 공장에서 일해도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귀한 딸 얼굴에 손을 대시면 안 되죠. 감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들 좀 봐라. 옛날 20년 전 상황이랑 똑같네. 다들 보자 이거야? 안 되겠어. 안 돼. 다 맞아라.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딸의 얼굴을 때리려고 했지만 그 손은 곧 누군가에게 붙잡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여러 남자들이 테라스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손을 막고 딸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야? 전 부장, 지금 왜 들어왔어요? 내가 상황이 좋으면 케이크라도 가지고 오라고 했지 이렇게 나타나라고 했나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찌검을 당하시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정말 가정 모임이 맞나요? 다들 대표님과 부모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잠깐만. 야, 황민찬, 너 대학 후배잖아. 선배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 사실 제 딸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혼자 벤처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연간 매출이 최소 900억을 넘어가는 회사였죠. 제 딸은 처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왔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창업을 준비했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결국에는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죠.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딸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조카의 대학 선배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딸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딸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인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군요. 아니, 서울대 경영학과의 수석 선배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저희 사촌 누나를 아세요? 내가 모시는 대표님이야. 우리 회사 모르냐? 미영공학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없냐? 미영공학이라면 그 반도체를 20개국에 수출하는 그 회사요? 너, 누나가 미영공학 대표였어? 야, 우리 대표님한테 반말하지 마라. 내 앞에서는 깍듯이 예의를 지켜. 이 대리님, 말 조심하세요. 내 사촌 동생한테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너무 대표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다들 물러가세요. 오늘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불렀는데 괜히 부른 것 같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대표님, 이따 저녁에 사우디에서 오신 멜람 망수르 회장과 미팅이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을 거의 확정짓고 오시는 거라. 알겠어요. 저기 옆 테이블에 앉아서 대기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테니 그곳에서 식사라도 하세요. 네, 대표님. 다들 들었지? 앉아서 대기하라. 네, 알겠습니다. 제 딸의 정체가 밝혀지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놀란 눈으로 제 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네가 회사에서 팀장이었어?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저도 공장에서 일하니까 화란져.
그런데 할머니, 저 뺨 맞은 데가 아직도 아파요. 제 딸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뺨이 아직도 아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댄 부위에 살짝 손가락을 대며 그곳의 아픔을 강조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뺨을 때릴게. 시어머니는 즉시 후회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뺨을 몇 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걸 그랬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딸의 성취와 지위를 이야기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딸이 잘 나가다 못해 서울대 출신 부하 직원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 딸이 성공을 넘어 서울대 출신의 직원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딸은 잘 키웠죠? 예? 네가 부족하다니? 너 옛날에 나랑 살 때 살림을 정말 잘했잖아. 내가 그냥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야. 시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예전에 가사 일을 잘해왔던 제게 인정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님, 학력은 그냥 종이에 불과해요. 중졸이면 어때요? 잘 살면 그만이지. 우리 미영 엄청 잘 나간다고 하니 기분이 좋네요. 미영아, 너희 회사 매출이 얼마나 돼? 매출이요? 대리님 와서 브리핑 좀 해주세요. 서울대 출신이시니까 기억력 좋으시죠? 제 딸은 자랑스럽게 회사의 재무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네, 대표님. 저희 회사 작년 매출은 총 1,112억 4,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알려줘봐요. 네, 부장 연봉 11억, 차장 9억, 과장 7억, 대리 5억입니다. 평사원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아니, 내 아들이 겨우 1억을 버는데 미영 회사 평사원이 3억 5천을 번다고? 네, 저희 회사가 좀 잘 나가서요. 아까 말한 매출 외에도 들어오는 돈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요. 아직 회사가 더 성장할 여지가 많아요. 할머니, 제가 아까 귀한 손자의 옷에 김치 국물을 튀겼으니까 양복 한 벌 맞춰드릴게요. 그럼 기분 좀 나아지실까요? 제 딸은 공손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시어머니의 기분을 좀 풀어주길 바랐습니다. 아까 김치 국물. 됐다. 민찬이가 입고 있는 게 뭐 대단한 옷이라고. 미영아, 너희 집은 어디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로 불만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그곳은 제가 땅을 사서 120억 원을 들여 집을 지은 곳이에요. 이 집은 2층짜리 건물이며 수영장과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고 영화관도 따로 있습니다. 방은 7개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도 너희 집에 놀러 갈 수 있을까? 그건 집 주인인 어머니께 문의하셔야 해요. 저는 돈만 지불했을 뿐 집의 명의는 어머니 명의거든요. 세상에, 그 비싼 집을 부모님께 사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큰애야, 이번 기회에 너희 집에 한번 초대해 줄 수 없겠니? 사실 저는 손님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을 청소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청소를 해줄게요. 그리고 내가 무슨 손님이냐고요? 너의 시어머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내가 너의 엄마 역할을 맡을게. 나를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형님, 저도 너희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까지 비굴해지다니 두 분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자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올 듯 하면서도 조용히 제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딸과 시선을 교환하며 시어머니를 보내주었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왔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고 제 딸의 직업에 대해 알게 되자 그 태도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님, 동서님, 그리고 서방님, 이제 우리 각자 인생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만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역시 나오는 게 아니었어. 여보, 오늘 잘 참았어. 아까 미영 직원들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폭발할 줄 알았는데 타이밍이 좋아서 잘 넘어갔네. 우리 딸이 맞은 건 억울하긴 하지만. 아빠, 나 괜찮아. 아까 할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뺨을 때린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다 풀렸어. 아무튼 이제 그만 일어나요. 더는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 가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정으로 소름이 돋아나며 미칠 것 같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아가야, 새아가, 나의 소중한 며느리, 2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단다. 그동안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고 해도 이 인연이 완전히 사라질 리가 없지 않겠니? 나의 보물 같은 며느리야, 1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인연이 끊어질 순 없겠지? 그동안 우리가 서로 끊어지고 잘 지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훌륭한 동서님과 서방님, 그리고 서울대 출신 연구원 민찬이도 있는데 저희 가족이 여기에 더 필요할까요? 내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둘째 며느리의 사업은 오래전에 실패했어. 그 이야기가 헛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현재는 백수로 지내고 있어. 민찬이는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천재들이 모여 있어서 내 손자가 그들 사이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야. 아,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소식은 안타깝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분들을 취직시킬 수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서요. 미영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회사의 절반 이상이 유아파 서울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석과 차석이 넘쳐나요. 아까 서울대 출신 대리님께서 민찬이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해력 부족도 지적하셨죠. 그래도 취직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제출해 보라고 하세요. 인사팀에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손자를 바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도요? 할머니, 제 회사는 동네 슈퍼마켓도 아닌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취직을 시킬 수 있겠어요? 쌍팔년도 방식으로 사람을 취직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력서부터 제출해 보시라고요.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민찬이, 제 말 이해하셨죠? 딸이 단호하게 말하자 가족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 딸이나 시댁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어머니는 다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잠시 연기 좀 해봤다. 너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아부를 좀 해봤지. 그런데 역시 무식하고 천박한 것들, 감히 내 식구들이 무시해? 너희나 너희 딸이나 아주 똑같구나. 이기적이고 무식해. 형님, 저도 연기 좀 해봤어요. 그런데 미영 잘 나가도 결국은 한철 사업가에 불과해요. 얼마 못 가서 망할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면 가도 되죠? 엄마, 운전기사님이 벤츠에 사고를 내셔서 급하게 벤틀리를 샀다고 하시네요. 시승 느낌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저번에는 슈퍼카 같은 것만 피하면 되지. 미영아, 너 차가 20대나 있는데 좀 줄여야 하지 않겠니? 알겠어요. 나중에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에요. 자, 이제 빨리 가요. 할머니, 작은아빠, 엄마, 민찬이, 잘 지내세요. 앞으로 우리 평생 서로 보지 말고 지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과 딸의 부하 직원들이 함께 자리를 떠나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부러움과 질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 제대로 보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 집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다시 만났지만 화해는 없었고 이렇게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들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후 딸이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민찬이 있잖아. 그 아이 정말로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다니던 연구실에서 나가라고 통보받았나 봐요. 지금은 실업 상태래요. 정말? 서울대 출신이 백수라니? 엄마, 학벌이랑 취직은 별개의 문제예요. 높은 눈높이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백수들이 많아요. 아무튼 민찬이는 서울대에서 졸업했지만 성적은 꼴찌였다고 해요.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나 봐요. 결국 인사팀에서 자격 미달로 판단하고 걸러졌어요. 정말이야. 속이 시원하군. 그리고 작은 아빠와 엄마도 저를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백수 상태라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투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물론 거절했죠.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고 땀을 흘려 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작은 아빠네 가족은 지금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 계속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벌였는데 또다시 폭삭 망해버려서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있대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니 집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군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아,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요. 혹시라도 거짓말이라도 하면 우리한테 와서 비틀어 놓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나눈 후 다시는 그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두기로 했죠. 얘들아, 집이 정말 크구나. 어머, 저기 창문 너머로 수영장이 보이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한꺼번에 오셨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실은 말이지,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렇게 됐죠. 대충 들었어요. 제 딸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넓어서 모든 사사로운 것까지 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말씀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여기 남는 방 몇 개를 써도 될까요? 형님, 방이 7개나 되는데 굳이 다 비워두기에는 아깝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방마다 강아지들이 있어서 집이 따로 없어서 강아지들에게 방 하나씩 줬거든요. 당신들이 지낼 공간은 없어요. 뭐라고요? 당신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나는 네 시어머니야. 자, 엄마도 아니던가? 네가 다 받아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나라도 받아주면 좋겠어요. 늙어서 갈 곳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어머님, 이제서야 나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혼자서도 살아남겠다는 건가요? 형님, 시어머니만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을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만 빼고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을 미영회사의 이사급으로 취직시켜주세요. 아이고, 원하는 게 참 많으시네요. 모두가 받아줄 마음이 없으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다시 만날 일이 생기면 확실히 깨달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가는 게 맞겠군요. 에잇, 모르겠어요. 일단 무릎부터 꿇어야겠어요. 어머머,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어요. 여보, 민찬아, 우리도 꿇자. 빨리 해요. 네 사람은 제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했던 모든 밭냐, 제 딸에게 한 비액들, 그리고 남편을 무시했던 모든 날들을 사과하고 반성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려 하자 남편이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가 하겠어요. 아이들 보세요. 내 가족은 우리 식구와 저기에 있어요. 원수라고요. 다시 만나서 확실히 깨달았다고요. 아들?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버님,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형,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동생, 한 번만 살려줘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고 딸이 잘난 거예요. 우리 딸 덕을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는 걸 보는 건 재미있긴 한데 너무 추하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나가세요. 제 남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사람들은 무릎 꿇은 채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결국 딸이 마당에 있는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키가 190cm에 몸무게가 120kg인 거구로 격투기 선수 출신이었지만 부상으로 제 딸의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근육질 몸이 눈에 띄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의 위험에 압도당한 듯 보였습니다. 기사는 강한 손길로 한 사람씩 잡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고 시댁 식구들은 힘없이 대굴대굴 굴러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딸은 한층 더 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나가 떨어지는 걸 보니 기운이 나네요. 코끝이 알싸한데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쓰레기들 따라해보세요.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다. 왜 안 따라해요? 제 가족들이 더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걸 느끼고 대문 밖으로 기어서 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당황으로 이그러졌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양로원으로 가게 되었고 시동생 부부는 공장과 식당에서 일하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서는 자신의 경멸하던 직업을 맡게 되었고 서울 출신 조카는 서울대 타이틀만 믿고 대기업에 지원했으나 연구소에서 게으르고 일을 잘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이력서를 제출하면 바로 걸러졌고 현재는 고시원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웃기고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제 남편과 딸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드디어 딸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 부부를 위해 헌신하던 딸이 독립하게 될 것이니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